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조치원 헐떡고개의 선앙당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자칭 조치원 주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과거에 이곳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다고 했었어. 하지만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다행이었지. 또 누군가 자칭 조치원 주민이라고 하며 그런 일이 없다고 할지도 모르겠네. 헐떡고개는 과거에 깔딱고개라고 불렸었는데 원래 이름이 헐떡고개였던 거야. 예전에는 장의사 같은 시설이 없었지만 최근에 새로 생긴 것 같더라고. 이 이야기는 헐떡고개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난 거야. 예전에는 도로변에서 논밭을 지나면 왼편에 헐떡고개가 있었고 드문드문 가로등이 켜져 있었어.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주위에 언덕 같은 동산이 몇 군데 있었고 친구네 집이 그 언덕 안쪽에 있었어. 그 근처에 큰 선앙당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이야기는 바로 그 부근에서 시작돼. 이건 친구의 선배가 겪은 일이야. 그 선배는 조치원에서 어떤 관공서에 다녔다고 해.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읍내에서 술을 마시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대. 헐떡고개에 다다르기 직전 논밭 사이의 길에서 무언가가 뒤따라오는 느낌이 들어서 뒤를 돌아봤대.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다가오더니 무섭다며 같이 가자고 했다고 해. 여자는 자기 집이 바로 앞이라고 했지. 그 선배는 동네 사람들이 그 근처를 잘 아는 곳이어서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여자가 예뻐서 밤길이 심심하지 않을 것 같아 기분 좋게 따라갔대. 하지만 걷다 보니 뭔가 이상했어. 가로등 불빛 아래를 지날 때 여자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던 거야. 그리고 그 길은 멀지 않은 길인데도 계속 걸어도 선앙당 나무가 나타나지 않았어. 심지어 안개가 점점 짙어지기 시작했지. 그러던 중 여자가 자기 집에 다 왔다면서 술 한잔하고 놀다 가라고 했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여자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둘은 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며 밤새 놀았대.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자 선배는 깜짝 놀랐어. 눈을 떠보니 동산 근처 무덤가에서 깔끔하게 정돈된 자신의 옷과 벗어둔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던 거야.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집으로 돌아온 선배는 그날 이후 절대로 밤에 혼자 집에 가지 않았다고 해. 항상 누군가를 불러 함께 가야 마음이 놓였대.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말했어. 귀신의 세계에도 화류계가 있는 걸까? 선배는 그 여자와 놀면서 정말 재미있게 술도 마시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해. 하지만 그 장소가 원래도 수상하던 곳이었대. 택시 기사들이 그쪽으로 잘 가지 않으려 했다고 해. 운전하다가 백미러에 뭔가가 보인다는 소문이 돌았거든. 그리고 신안동이라는 동네 이름에도 독특한 의미가 있었대. 귀신 신의 눈안을 써서 귀신의 눈이라는 말이 있었고 실제로 동네 안쪽에 호수나 연못처럼 생긴 작은 물웅덩이가 있어. 눈동자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이었지. 이상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곳이었고 안개도 자주 끼는 지역이었어. 친구는 이제 그곳에서 살지 않아서 다시 그 근처에 갈 일은 없을 거라고 하더라. 두 번째 이야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온 산속. 친척 누나에게 들은 이야기다. 몇 년 전 누나는 친구 A와 B와 함께 영적 장소들을 순회하며 다녔다. 가이드북에 실린 유명한 영적 장소들은 대부분 다녀본 터라. 그 무렵에는 평범한 사람들은 눈길도 주지 않을 만한 곳까지 찾아가곤 했다고 한다. 그중 어느 산에 갔을 때의 일이다. 그곳은 가이드북에 실려 있지 않은 장소였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아보고 가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그 산은 여자가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곳이었다. 겨울이라 세 사람은 모자를 쓰고 머플러로 얼굴을 가려 신분을 숨기기로 했다. 산기슭에 도착한 세 사람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등산로는 잘 정비되지 않아 사람들이 자주 다니지 않는 곳이라는 것이 느껴졌다고 한다. 한참 오르던 중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산에서 내려왔다. 엇갈리며 남자가 인사를 건넸지만 여자인 걸 들킬까봐 세 사람은 가볍게 목례만 했다. 잠깐 기다려봐, 당신들. 남자는 세 사람을 불러 세우고 가만히 바라봤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네. 조심들 하게나. 그렇게 말한 남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다시 내려갔다. 세 사람은 안심하며 발길을 재촉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넓은 장소가 나와 잠시 쉬기로 했다. 누나와 비는 자리에 앉아 휴식을 취했고 A는 주변을 둘러보고 오겠다며 어디론가 가버렸다. 시간이 흘러도 A는 돌아오지 않았다. 걱정이 된 누나와 B는 A를 찾기 위해 함께 나섰다. 하지만 A를 찾는 도중 B마저 어느새 사라지고 누나 혼자 남게 되었다. 누나는 당황한 채 주변을 둘러봤다.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져 돌아보니
나무 그늘 아래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있었다. 이상한 상황이라 생각하면서도 누나는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아이는 대답 없이 나무 뒤로 숨어버렸다. 누나는 아이가 숨은 나무 뒤편으로 다가갔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제야 생각났다. 그 아이는 이렇게 추운 날씨에 얇은 셔츠 한 장을 입고 맨발로 서 있었다는 것을. 그때 어디선가 수많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놀란 누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나무 그늘 여기저기에서 아이들이 나타나 누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누나는 패닉에 빠져 산 아래로 달리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산을 오르던 중 만났던 남자와 비가 보였다. 남자는 누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야기는 나중에 하세. 그 말을 남기고 남자는 다시 산속으로 들어갔다. 비의 설명에 따르면 A를 찾는 도중 어느 순간 누나 혼자만 남게 되었다고 한다. 길을 잃을까 두려워 근처 산길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때 아까의 남자가 급히 달려 올라오더라는 것이다. 이봐, 너희 괜찮아? 다른 두 사람은 어딨어? B는 상황을 설명했고 남자와 함께 누나와 A를 찾으러 나섰다. 남자는 세 사람과 스쳤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며 하산하다가 다시 올라왔던 것이라고 한다. 누나는 산길 근처에서 쓰러져 있었다. 남자는 누나를 업고 B와 함께 산을 내려왔다. 곧이어 A도 찾아서 함께 내려왔다고 한다. 산 아래로 내려온 후 남자는 그 산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세 사람이 영적 장소라 생각하고 찾은 이 산은 옛날에 아이를 버리던 곳이었다고 한다. 이 산에 여자가 들어서면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아이들의 영혼이 그 여자에게 달라붙어 데려가려 하기 때문에 여자들의 입산을 금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사건 이후로 누나와 친구들은 영적 장소를 찾는 일을 그만두었다. 출입 금지 구역엔 다 이유가 있는 거더라. 세 번째 이야기, 보릿고개 시절의 도깨비와 애장터. 1950년대 중반, 먹을 것이 부족한 집이 많았어. 특히 보릿고개라 해서 수확기를 앞둔 소작을 두는 집이나 농사를 크게 짓는 분홍들을 제외하고 그 밑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 또는 풍파리로 겨우 먹고 살던 사람들에게 8월부터는 하루하루가 고비였어. 먹을 걸 제때 먹지 못하다 보니 굶어 죽는 아이들도 많았고 잘못된 버섯을 먹고 미친 사람들까지 있었어. 입 하나 줄이려고 자식을 죽이는 부모도 많았다고 해. 매일 풀죽이나 시래기죽, 산에서 나는 으름, 상수리, 도토리, 버섯, 산나물 등을 먹으며 지냈고 하루 한 끼를 먹는 게 일상이었어. 삼촌이 살던 집 근처에는 농씨라는 성을 가진 아저씨가 계셨는데 팽이도 만들어주고 연이나 눈썰매까지 못 만드는 게 없는 공에 가셨어. 이상하게도 팽이와 제기 같은 걸 만들 때는 꼭 어린아이들에게만 나눠주었고 만드는 동안에는 불경이나 시조 같은 걸 읊곤 했다고 해.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 작은 삼촌은 9살이 되어 국민학교에 입학했어. 농씨 아저씨의 큰아들은 11살이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삼촌을 태워서 같이 등하교를 했지. 그 시절에는 한두 살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 친구처럼 지내는 게 당연했어.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놀다가 무서워서 집에 가지 못하고 학교에서 자기도 했는데 농씨 아저씨 아들이 중학교에 가면서부터는 삼촌이 혼자 학교를 다니게 됐어. 그때 삼촌 나이가 13살쯤이었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얼마나 왜소했겠어. 그런 삼촌이지만 지금의 모습을 보면 깡이 정말 대단해. 지금도 산소 가는 길에 같은 차에 타면 엄청 든든하고 운전하는 사람이 험하게 굴면 가만두지 않거든. 예전에 무식하게 생긴 사람이 운전석 밖으로 손을 내밀며 차선을 막 끼어들자 삼촌이 그를 추월하면서 가래침을 퇴뱉었던 일이 아직도 기억나. 하지만 그런 삼촌도 어린 시절에는 비쩍 마른 송아지처럼 애달프기 그지없는 아이였어. 혼자 학교에 다니게 된 삼촌에게 할머니가 말씀하셨지. 농신의 큰 머스마랑 같이 안 가재. 일찍 오도록 혀. 동생들 누가 챙길 거요? 어메가 나갔다 오면 차려놓은 거 먹고 배고프면 감자 몇 알 내나 쓴 게 암시롱 아녀. 그렇게 대답한 삼촌은 그날도 학교에서 놀다가 밤이 되어서야 집이 생각났대. 혼자서 학교를 지키기는 무서워 큰맘 먹고 뚜벅뚜벅 집으로 걷기 시작했어. 깜깜한 시골 비포장도로를 걸으며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에도 놀라곤 했대. 지나가는 사람도 인기척도 없이 어둠 속을 감각에 의존해 걸어야 했던 시절이었어. 걷다 보면 길가 언덕 위에 도깨비를 모신 작은 사당이 하나 있었고 그 옆으로는 오색 천으로 자갈, 바위, 깨진 도기들이 둘러싸여 있었어.
어른들 말로는 술 취한 사람이 그 사당에서 도깨비와 씨름하다 졌고 꿈속에서 아이들이 그를 밧줄로 묶어 항아리에 넣으려 하다가 달기 우는 바람에 잠에서 깼다고 해. 잠에서 깨어나 보니 정말로 자신을 묶으려 했던 지푸라기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는 거야. 삼촌도 그 사당을 지나칠 때 휘파람을 불며 용기를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어. 같이 놀자. 너 팽이 만드는 농씨 큰아들이랑 친구잖아. 우리도 팽이죠. 같이 놀자. 삼촌은 그 목소리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걸 직감하고 눈물, 콧물, 침까지 다 흘리며 집 쪽으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대.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당산나무를 보고 그만 기절해버렸어. 그리고 다음 날 눈을 떴을 때 삼촌은 자신이 집에 있는 줄 알았대. 그런데 바로 그때 또다시 소리가 들렸어. 잘 잤어? 어서 놀자. 우리는 셋이고 넌 혼자니까 내가 술래야. 그 뒤로는 삼촌이 기억하는 게 아무것도 없대. 다음 날 삼촌은 아파서 학교에도 못 갔고 소식을 들은 농씨 아저씨가 팽이와 연, 제기를 사당에 두고 당산나무 잎으로 삼촌을 때리며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셨대. 이렇게 해야 죽은 애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요. 동짓날에는 팥죽, 돼지고기, 묵 한 접시를 사당 앞에 차려 모셔보소. 경민이 너는 술래가 됐다고 했다. 내들 목소리로 다 찾았다라고 3번 말해야 해. 옛날에는 굶어 죽은 아이들을 묻을 땅이 없어서 산속의 장독에 담아 묻었대. 병으로 죽은 아이도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항아리에 넣어버렸다는 말도 있어. 그렇게 묻힌 곳을 애장터라고 불렀고 도깨비가 머무는 사당에서 아이들의 홀령이 놀았다지. 도깨비가 해코지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 홀령이 사람들을 붙잡고 놀려대곤 했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 4번째 이야기, 이태원 귀신 들린 집의 실체. 제대를 하자마자 이것저것 알바를 하다가 인터넷을 통해 이태원에 있는 일본인 전용 주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신정동이라 일이 새벽 3시에 끝나면 택시는 부담스러워서 항상 PC방에서 첫차 시간을 기다리다 집에 가곤 했죠. 하지만 그렇게 매일 4시까지 출근하려니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출퇴근을 반복하니 가게 상무님이 저를 딱하게 보셨는지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얻은 집이 하나 있는데 몇 번 자고 안 들어가서 비어있어. 보증금은 내가 넣어놨으니 월세만 내고 살아볼래? 저는 피곤했던 데다 여자친구도 용산에 살고 있어서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상무님이 그 집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더군요. 처음엔 저와 같이 제대한 친구가 이태원의 다른 가게에서 일하며 그 집에 함께 살았습니다. 그때는 별일이 없었죠. 하지만 한 달 후 친구가 새 집을 구해 나가고 나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날도 새벽 3시에 일이 끝나 집에 와서 자고 있었습니다. 자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일어나 같이 밥 먹자며 저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자려는데 잠결에 보니 친구가 어느새 와 있더군요. 그런데 친구가 방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틈 사이로 말도 없이 저를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야, 들어와야지 왜 밖에서 쳐다보고만 있어? 들어와.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친구는 이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 옷이 없어서 못 들어가. 순간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친구의 온몸이 시꺼멓게 썩은 시체처럼 변해 있었고 피부도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눈만 크게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한참 동안 그 친구만 쳐다보고 있었죠. 다행히 친구는 문틈에서 저를 쳐다볼 뿐 방으로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진짜 친구가 집에 들어와 저를 깨운 것이었습니다. 같이 살 때 받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제가 끙끙대고 있어서 깨웠다고 하더군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 친구는 제가 가위에 눌려 헛것을 본 거라고 했습니다. 찜찜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밥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며칠간은 무서워 여자친구를 불러 함께 잤습니다. 여자친구가 못 오는 날엔 친구를 불러 같이 자기도 했죠. 하지만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 결국 다시 혼자 잠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잠기가 예민해서 작은 소리에도 잘 깨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화장실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8평 정도로 현관을 열면 왼쪽에 화장실이 있고 정면에 부엌, 그 옆에 방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문을 닫아도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이상하네. 자기 전에 물을 잠갔는데 신경 쓰여서 일어나 화장실로 가 수도꼭지를 다시 잠갔습니다. 다시 잠들려는데 또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몸도 피곤하고 귀찮아서 그냥 무시하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물 떨어지는 소리에 잠이 깼을 때 몸이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백발의 상투를 튼 할아버지가 제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저항하려 해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몇 가지 목소리로 이상한 소리를 냈고 소리가 하수구 물 빠지는 소리나 가래 끓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지팡이로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 겨우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옆에 누군가 등이 제 쪽을 향한 채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하며 그 사람의 어깨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나 가위 눌려서 죽는 줄 알았어. 그 순간 문득 오늘은 혼자 자는 날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름이 쫙 돋으며 그 사람을 보니 얼굴이 푸르스름하고 눈, 코, 입이 없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얼음 송곳에 찔린 것처럼 아파하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깨어나자 곧바로 상무님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그 집에 온 뒤로 자꾸 가위에 눌리고 귀신 같은 게 보여요. 그러자 상무님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난 나만 그런 줄 알았지. 나이도 있고 지하라 그런가 했는데. 안 되겠다. 너 그 집 나와. 알고 보니 상무님도 그 집에서 비슷한 일을 겪고 다른 집을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남아 방이 빠지지 않아 월세를 내야 했고 그래서 저더러 대신 살라고 했던 것이었죠. 결국 저도 집을 내놓고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에 전단지를 붙이고 냉장고와 세탁기도 입주자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은 신정동 본가에서 지냈습니다. 한 달 뒤 지방에서 올라온 분이 세탁기와 냉장고에 혹해 그 집을 구했습니다. 저는 한 달치 방세와 공과금을 포함해 50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방을 처분했지만 후련했습니다. 지금 그분이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부디 아무 일 없기를 바랍니다. 5번째 이야기, 건설 현장의 현실. 아파트 공사장에 가면 정말 별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만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해요. 조선족 부부도 있었는데 집이 없어서 1층이 만들어지면 아파트 콘크리트 내벽 안에 스티로폼을 덧대고 아파트가 완성될 때까지 그 안에서 살았어요. 집이 멀거나 없는 인부들에게는 건설회사에서 컨테이너를 임대해 따로 숙소를 만들어주는데 그곳은 남자들만 있다 보니 부부가 지내기에는 적당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조선족 부부는 그렇게 지내게 된 거예요. 어떤 철근쟁이는 대학을 중도에 그만두고 돈을 벌기 위해 철근 일을 시작했어요. 철근쟁이는 돈을 정말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목수들은 콘크리트를 부을 수 있도록 틀을 만드는 일을 해요. 그런데 그들은 전기쟁이들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아파트 골격이 완성되면 엘리베이터 홀을 따라 단단한 콘크리트 내벽에 주 동력선을 넣기 위해 긴 PVC 파이프가 들어가죠. 층에 올라갈 때마다 파이프를 연결하는데 어느새 수십 미터 길이가 되곤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목수가 전기쟁이들을 골탕 먹이려고 7층 높이의 파이프 속에 작업용 면장갑을 집어넣은 거예요. 전기쟁이들은 전혀 모른 채 20층이 완성될 때까지 파이프를 이어나갔어요. 그 파이프는 매 층 올라갈 때마다 콘크리트로 덮였죠. 나중에 긴 동력선을 넣으려다 중간이 막힌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막힌 위치를 찾아야 해서 아찔한 엘리베이터 홀 안에서 해머드릴로 콘크리트를 까내야만 했죠. 정말 무서운 상황이에요.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 지하 3층의 고인물에 빠지는 소리만으로도 작업자는 긴장하게 되죠. 결국 그 원인이 목수가 집어넣은 장갑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열받은 전기 십장은 화가 나서 목수들의 컨테이너 숙소 전기를 끊어버렸죠. 그런데 전기라는 건 함부로 다루면 정말 위험해요. 목수 한 사람이 보복하려고 전기쟁이 숙소로 가는 전기선을 잘라버린 겁니다. 그런데 퇴근한 철근쟁이 한 명이 동료가 컨테이너 벽을 잡고 몸을 부르르 떨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뭐 하세요? 철근쟁이가 위를 보니 컨테이너 위에서 불꽃이 튀고 있었고 그제야 동료가 감전된 걸 알라차렸죠. 급히 동료를 발로 차서 전선에서 떨어뜨린 다음 전기쟁이들에게 알렸어요. 하지만 이미 목수 한 사람이 죽어 있었어요. 전기선을 자르려다가 차단기를 거치지 않은 동력선을 끊어 감전사한 거예요. 공사장은 정말 위험한 곳이에요. 여기저기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아파트 공사장의 1층은 지면보다 높은데 바닥 아스팔트 작업을 제일 나중에 하거든요. 그래서 1층에서 작업하는 사람도 식당으로 가려면 철제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만 해요. 그런데 계단 반대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빙 돌아가는 게 귀찮아서
그냥 뛰어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점심시간이었어요. 한 잡부가 점심을 먹으러 가다가 1층 복도 아래서 한 사람이 말 타는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걸 봤어요. 뭐 하세요? 잡부가 그 사람 어깨를 밀며 깨웠는데 그 사람이 흔들거리더래요. 이미 죽어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은 1층에서 뛰어내리다가 바닥에 박혀 있던 철근을 못 보고 항문 쪽으로 내장이 관통돼 죽은 거예요. 끔찍한 죽음이었죠. 하루 일과가 끝났는데 전기쟁이 한 명이 실종된 거예요. 아파트 맨 위층의 슬라브 작업은 전선이 들어갈 때 스티로폼으로 덮어야 하는데 그건 전기쟁이들의 일이에요. 배선이 마지막으로 들어가고 나면 콘크리트를 붓기 때문에 스티로폼을 깔아줘야 하거든요. 그 작업은 쉽습니다. 두껍고 사람 키보다 큰 스티로폼을 깔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혼자 남아서 작업하던 초보 전기쟁이가 사라진 거예요. 우연히 한 잡부가 공사장 담 너머로 술을 사러 가다가 실종된 전기쟁이가 스티로폼을 덮고 자는 걸 발견했어요. 뭐 하세요? 나중에 전기 십장한테 들은 말로는 스티로폼을 세워 들고 있다가 바람에 날려 떨어진 것 같다고 했어요. 십장도 예전에 작업하다가 바람에 날려 아파트 중간층 안전망에 걸린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나도 슬라브에 올라가 봤는데 바람이 엄청 세게 불더라고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와 죽음이 정말 많아요. 공사장은 정말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6번째 이야기, 수로에서 시작된 악몽. 대학교가 집에서 멀었기 때문에 자취를 시작했어. 대학교 근처 아파트 1층에 방을 구했는데 뒤쪽으로는 폭 5m 정도 되는 수로가 있었다. 창문을 열면 수로가 바로 보였고 수로에는 잉어들이 헤엄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어. 나는 가끔 창문을 열고 빵 조각을 던져주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문득 눈을 떴어.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이 시간에 잠에서 깬 건 처음이라 왜 깼는지 의아했는데 그때 창밖에서 희미하게 찰박거리는 물소리가 들려왔어. 잉어가 튀어오르는 소리인가 싶어 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커튼 너머로 무언가 사람의 형태를 한 것이 창문에 달라붙어 조금씩 위로 올라오는 게 보였어. 그때 알았어. 저건 사람이 아니야. 창밖에는 사람이 설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질감이 느껴졌지. 그 형체의 상반신이 커튼 너머로 서서히 드러나고 그놈의 손이 천천히 창틀을 짚는 것이 보였어. 그 손이 창을 열려고 힘을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행히 창문은 잠겨 있어서 꿈쩍도 하지 않았어. 그러나 창틀에서 끼익 소리가 나자 놈은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어. 마치 내가 일어났는지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조용히 기척을 살피는 것 같았어. 나도 숨을 죽인 채 이불 속에서 꼼짝하지 않고 놈의 움직임을 기다렸어. 시간은 실제로는 몇 분이었겠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어. 그러다 그놈이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 창문에 달라붙은 채로 서서히 위로 올라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2층 창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어. 커튼 너머로 놈의 발끝이 사라지며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 그 순간 나는 놈이 2층 방, 내 바로 위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 윗방에 사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 나는 그저 미동도 하지 않고 숨을 한없이 얕게 쉬며 위층의 기척만을 살폈어. 하지만 위층에서는 단 한 번도 소리가 나지 않았어. 아침 7시가 넘어갈 무렵 옆집에 사는 셀러리맨이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갔어. 큰 길에 나와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이후로는 한동안 친구 집에서 지냈어. 결국 나는 그 아파트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했어. 솔직히 말하면 그날 이후 윗방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해. 창문 밖에서 올라온 그 존재가 무엇인지도 확인하지 않았어. 아마 확인하지 않은 덕분에 살아남은 것일지도 몰라. 7번째 이야기, 가족의 이름을 빌린 남자의 비밀. 집 근처에 살던 할머니가 산나무를 캐러 갔다가 실종됐다는 소식을 어머니에게 들었다. 어릴 적 나를 굉장히 귀여워해 주시던 분이라 충격으로 말도 잘 나오질 않았다. 이야기를 하던 도중 문득 우리 할아버지가 떠올랐다. 그러고 보니 우리 할아버지도 실종되셨었지. 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이제 너도 어른이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해주셨다. 원래 어머니는 고아원에서 자라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왔다고 한다. 그런데 여동생이 3살 되던 해 갑자기 아버지라며 웬 남자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이혼 때문에 어머니가 고아원에 간 것도 모르고 살아왔다고 했단다. 할아버지는 그동안 어머니를 버려뒀던 속죄를 겸해 나와 여동생을 돌봐주겠다고 제안했다.
아버지는 당혹스러워하며 한동안 여러모로 거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야채를 두고 가기도 하고 설날에는 슬쩍 우리에게 용돈도 주며 할아버지다운 모습을 보이려 애쓰는 것에 점차 마음을 열게 됐다고 한다. 몇 년이 지나 초등학교 6학년이던 나와 3학년이던 여동생은 난생 처음 할아버지 댁에 묵으러 가게 되었다. 할아버지도 꽤 기뻐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 할아버지는 실종되고 말았다. 어머니가 말해준 진실은 할아버지가 실종됐다고 믿었던 내 기억과는 완전히 달랐다. 할아버지는 체포되어 교도소에 들어가 있었다. 죄목은 아동 성폭행이었다. 게다가 DNA 검사 결과 어머니와는 완전히 남남이었다. 우리가 묵으러 간다는 것에 흥분한 나머지 그날이 오기 전 다른 아이에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8번째 이야기, 사라진 딸. 엄마, 저 여자가 자꾸 나를 쳐다봐. 두 눈을 동그랗게 뜬 5살 난 딸이 내게 말했다. 딸은 거실에 걸린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이사 온 뒤로 딸은 가끔씩 그림 속 여자가 자신을 쳐다본다고 말했다. 그 그림은 우리가 이사 왔을 때부터 걸려있던 귀부인 같은 여인의 초상화였다. 그림은 특별히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아름다운 여인이 그려져 있어 집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딸은 그 그림을 무서워했다. 딸은 종종 저 여자가 나를 본다며 칭얼거렸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림을 살펴보곤 했지만 그림은 당연히 움직이지 않았다. 남편은 해외 출장으로 집을 자주 비우고 있었다. 혹시 딸이 외로워서 그러는 건가 싶어 걱정이 들기도 했다.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의심되기도 했지만 딸은 그 외에는 별다른 이상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단순히 환경이 바뀌어서 생긴 일시적인 불안이라고 생각하며 넘겼다. 오늘은 남편이 오랜만에 집에 돌아오는 날이었다. 이사 온 후 정리를 제대로 못했기에 대청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청소를 하는 동안 딸을 놀이터에서 놀게 해주려 했고 옆집에 사는 총각에게 딸을 잠시 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흔쾌히 승낙했고 나는 마음 편히 청소를 시작했다. 거실 곳곳에 쌓인 먼지를 닦다가 그림에 눈길이 갔다. 액자 위에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다. 소파 위에 올라가 그림의 액자를 닦기 시작했다. 그때 그림 속 여인과 눈이 마주쳤다. 무언가 이상했다. 눈 부분이 조금 어색했다.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여자의 눈을 만지자 눈 부분이 스르륵 밀렸다. 그 자리에 작은 구멍이 나타났다. 나는 구멍에 눈을 대고 들여다보았다. 옆집 내부가 보였다. 그런데 옆집 벽에는 거실에서 놀고 있는 우리 딸의 사진들이 잔뜩 붙어 있었다. 그 순간 딸이 자꾸 그림 속 여자가 쳐다본다라고 했던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곧바로 창문으로 달려가 놀이터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거기에는 딸도 옆집 남자도 보이지 않았다. 9번째 이야기, 물려받은 물건들. 어릴 적 우리 집은 무척 가난했다. 부모님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있어도 하나 사주지 않으셨다. 옷은 주변 이웃집에서 물려받아 입었고 간식이라곤 얼음사탕뿐이었다. 의무교육은 제대로 받았지만 필기구나 교과서는 모두 물려받은 것이었다. 태어나서 내내 물려받은 물건만 써왔기에 딱히 불만은 없었다. 다만 딱 하나 싫은 게 있었다. 바로 물려받은 책상이었다. 그 책상은 물려받은 물건인데도 새 것처럼 반짝거렸다. 서랍을 열면 나무 냄새가 훅 풍겨왔고 나는 그 향기를 맡는 걸 즐겼다. 처음 그 책상을 받고는 너무 마음에 들어 한가할 때면 거기 앉아 책을 읽곤 했다. 하지만 책상을 받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이상한 체험을 했다. 평소처럼 의자에 앉아 책상에서 책을 읽는데 오른쪽 다리에 서늘한 감각이 느껴졌다. 책 읽는 중이었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다리를 조금 빼서 감각이 사라지게 했다. 그러나 잠시 뒤 또 서늘한 것이 다리에 닿았다. 기분 나빠서 오른발로 서늘한 것을 안쪽으로 밀어 넣었다. 발끝에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다. 시선은 책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의식은 책상 아래 발끝에 몰려 있었다. 나는 오른발을 살짝 움직여 그것의 표면을 만졌다. 울퉁불퉁하고 곳곳에 구멍이 난 듯했다. 부드럽다가도 딱딱한 부분이 있어 뭐가 뭔지 알 수 없었다. 발끝으로 천천히 표면을 훑어가다가 가는 실 같은 것이 수없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내 발에 닿아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렸다. 살그머니 몸을 숙여 책상 아래를 들여다봤다. 거기에는 창백한 사내 아이가 있었다. 내 발끝은 그 아이의 머리에 닿아 있었다.
나는 놀라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책상 아래 아이를 향하고 있었다. 사내 아이 역시 미동도 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채 일어서지도 못한 채 엉금엉금 기어서 방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곧바로 아버지에게 가서 방금 본 것을 울며 말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내 말을 전혀 믿어주지 않았다. 설령 믿어주더라도 집에 새 책상을 살 돈이 없으니 바꿔줄 리 없었다. 결국 나는 초등학교 시절 내내 그 책상을 사용해야 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 다리에 서늘한 것이 닿았지만 책상 아래를 내려다보지는 않았다. 또 그 아이와 마주칠까 무서웠기 때문이다. 있는 것은 확실했지만 보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속이려 했다. 중학생이 된 후 나는 어머니에게 그 책상의 출처를 슬쩍 물어봤다. 그러자 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 책상은 와타루네 집에서 받아온 거야. 와타루는 나와 동갑으로 유치원 친구였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며칠 전 강에 빠져 죽었다. 똑똑했던 와타루는 입학 전부터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다. 그 책상에서 공부하며 학교 생활을 기대했을 것이다. 사정을 알게 된 나는 이제 와타루가 더는 무섭지 않았다. 와타루의 꿈을 대신 이루겠다고 마음먹고 더 열심히 공부했다. 그 후로도 와타루는 가끔 내 다리를 만졌다. 나는 그것을 와타루가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주는 거라 생각했다. 덕분인지 내 성적은 꽤 올랐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야구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나도 참여하고 싶었지만 야구 배트나 글러브를 살 돈이 없었다. 아버지에게 졸라보자 아버지는 말했다. 조금 기다려라. 몇 개월 뒤 아버지는 배트와 글러브를 내게 건네주었다. 역시 물려받은 것이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 야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던 중 친구가 내 글러브를 보더니 말했다. 그거 유시로 글러브 아니냐? 유시로는 야구부에서 뛰던 같은 반 친구였다. 신입생이었지만 주전으로 뛸 정도로 실력이 있었다. 하지만 얼마 전 유시로는 학교에서 돌아오다 강에 빠져 죽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결심했다. 유시로 목까지 열심히 야구를 하겠다고.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와타루와 요시로는 묘하게 닮아 있었다. 둘 다 강에서 죽었고 그들의 유품을 내가 쓰고 있었다. 이런 일이 과연 우연일까? 몇 개월 뒤 나는 아버지에게 이번엔 게임기를 사달라고 졸랐다.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말했다. 조금 기다려라. 2주 뒤 아버지는 게임기를 가져다 주었다. 또 물려받은 것이었다. 그 무렵 신문의 근처 강에서 중학생이 익사했다는 기사가 실렸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날 밤 평소처럼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발끝에 무언가가 닿았다. 나는 몇 년 동안 그것이 와타루가 나를 격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 무언가는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호소하고 있었다. 나는 지금도 책상 아래를 차마 바라볼 수가 없다.